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유효 시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영장은 지난번보다 시효가 길기 때문에 언제 영장이 집행될지 주목됩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감지됩니다. 자,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관저경비 책임자인 이진아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시죠. 송사영 기자, 두 사람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진아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해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 끝에 출석한 건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2차 조사에는 왜 응하신 거예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진아 본부장은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간부로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TF 책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군과 경찰까지 동원해 3차 저지선을 세우고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요. 경찰은 군인과 경찰 동원 등의 업무를 이 본부장이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관저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하고 사표가 수리된 점을 고려해 박 전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들부터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의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죠. 여기에 경호처 내부에 영장 집행 막으면 처벌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오전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동요하는 경호처 분위기를 앞서서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법원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법적 근거도 자세하게 쓰인 글이었습니다. 이 같은 글이 경호처 내부에 동요를 일으키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삭제를 지시해 글이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경찰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비서실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가 조사를 받은 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오늘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서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에는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대기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출근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언제 영장을 집행할 건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도 대부분 출근해 지금도 사무실엔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법리 검토와 세부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준비 중인 윤 대통령 질문지 역시 200쪽을 넘어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의 분열로 볼 것인지 김성훈 대행 체제로 강한 저항에 나설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별 대책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경호처 수뇌부 경찰 조사가 집행의 결정적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여건보다는 동원 가능한 경찰력의 규모와 장비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1차 영장 집행 때와 비교하면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휴일인 내일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까? 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는 합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야간이나 휴일,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는 엿새째가 됩니다. 하지만 내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휴일 집행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가 아니겠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집행이라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여유 있게 받아뒀다고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 공백 등 다양한 변수를 너무 고려하다가 실기할 수 있다는 공수처 안팎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의지는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시점에 대한 결단만 남았는데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듭해 최적의 시점과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려던 공조수사본부의 계획은 일단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경호처 지휘부가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경호처의 실질적 1인자가 된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신인 박종준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입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MBC에 김 차장은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스타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인간띠로 결사항전에 나선 게 김 차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김성훈 차장과 함께 야권이 주목하는 인물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소위 김건희 라인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들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몸 패밀리로 불린다며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저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25명 안팎의 경호관들을 이들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건너뛴 채 총기와 실탄 지급을 논의하는 등 결사항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예.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연설을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요새화가 진행 중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성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 지휘 아래 경호 업무 수행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불만과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강경파 지휘부의 체포 여부가 영장 재집행 시점과 성공 여부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요.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구구 집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도 관저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 방탄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배지를 버릴 각오를 했다. 윤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 좌파 카르텔이 준동한 거라며 선동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무대에서 탄핵을 못 막아 죄송하다며 큰절 사죄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똑바로 서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내에서까지 비판을 받았지만 오가는 발언은 오히려 더 세졌습니다. 이 개들이 말이야. 아니 새 인사하는데 나한테 말이야. 머리를 조금 더 숙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100번, 1000번 징계해도 제명당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당 안에서는 조직적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은 하루 종일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이용 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고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를 두고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던 김민수 전 대변인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김선교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 관저나 전광훈 집회에 가지 말고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 자매결연을 오해받는 건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개별 의원의 소신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3 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수처와 경찰,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까지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은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사방팔방 총질만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에서 직접 사과의 말이 나온 건 계엄 사태 이후 38일 만에 처음입니다. 뒷북 사과이긴 해도 잠시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듯했던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섰습니다. 내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까지 표적이 됐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무처장이 국회 현안 질문에 참석해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답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권 원내대표는 앞서 김정원 사무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해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 사무처장이 그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고 야권은 권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사과를 하나보다 했더니 사방팔방 총질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윤석열의 중대 범죄로 나라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온통 남 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과를 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이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집행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한파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광화문 앞 9개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엔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연일 이어지는 영하 추위에도 은박 담요를 덮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경호처를 방패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사병처럼 움직이고 있는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도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체포를 막으면 안 되죠. 체포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내란을 동조하는 거고 내란 속에 함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경호처라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체포라든지 이런 그 수순을 거부하겠다 말이 안 되는 정말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요. 대학생들도 시국대회를 열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근처를 지나 명동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들과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도 어김없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뜨거운 함성은 영하의 날씨에도 식을 줄 모르고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수천 명 인파로 가득 찬 부산 서면거리.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추위 속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참정 편의자자! 발현치안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법 집행을 막아서고 철조망과 쇠사슬까지 동원해 관절을 요새로 만든 경호처를 향해 시민들은 상식과 법치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여당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국민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내란 수기의 편에 서서 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대전에서도 1,500여 명의 시민이 광장에 나와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아버지와 함께 매주 집회에 나오고 있다는 대학생은 해가 바뀌도록 사태의 책임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해가 넘겨도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없고 한편으로 무기력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구에서는 1,800여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버티기에 들어간 내란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내란성 두통, 내란성 소화불량, 빨리 체포가 안 되니까 내란성 우울증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당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버초팀의 조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공수처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호처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병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김 차장을 중심으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경호처 지휘부 라인에 균열이 생기면서 집행에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김성훈 차장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의 단결력이 공고히 유지되는 것보다는 헐거워진 게 공수처에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영장 집행 시기가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력한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초 정도에 일단 재집행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일단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시도를 해야 한다는 공수처 내부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체포 시도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시간만 끈다고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최대 1,5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는 이 큰 틀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도 공수처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과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의도의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도 취재가 됐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거나 혹은 지연시키려는 취지의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만들자는 최상봉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사전 구속영장 심사는 받겠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움직임 등에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간 지연을 위한 꼼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오동훈 처장 역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지킬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조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핵심 증거는 블랙박스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기까지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블랙박스에는 비상시에 필요한 보조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메이데이를 외친 건 오전 8시 59분. 그리고 4분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전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는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상태가 온전한 음성 기록 장치를 자체 분석해 지난 4일 4분간의 기록이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뿐 아니라 음성 기록 장치까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로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두 기록 장치에서 모두 최후의 4분간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종실에서 인위적으로 블랙박스를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운항 중에 함부로 뽑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법적 처벌받게끔 돼 있어요. 결국 전문가들은 엔진 2기가 모두 작동을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끊겨 블랙박스가 꺼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비해 항공기 블랙박스에는 비상용 보조 배터리 설치가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됐는데 사고기는 그 이전에 제작돼 예외였습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에는 보조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개가 다 안 됐다는 거는 무슨 전기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든 비행 기록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글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다는 거예요. 사고 조사위는 블랙박스의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관제 기록이나 공항 CCTV 같은 자료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 기록이 누락된 만큼 앞으로 원인 규명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를 진압하면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피령으로 비운 집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며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LA 현지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최초 7개로 번졌던 산불 중 3곳이 진압됐지만 다시 2곳에서 산불이 시작하면서 현재 6곳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하나의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산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을 태웠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는데 실종자가 많아서 수색이 시작되면 인명피해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 10,000채의 건물이 파손되면서 재산 피해는 600억 달러, 우리 돈 8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Sort of find throughout the rubble. I believe this stuff is my great-grandmother's sort of china and dishware that she gave to my mom. 산불 확산에는 물 부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탓에 소화전 탱크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불을 코앞에 두고도 물을 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But they also don't have water in their trucks, and so they have been setting up pumps that go from the pools and the neighbors on either side of this house.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거대한 산불 연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연기와 미세한 잿가루가 퍼지면서 공기의 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 최악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LA 전역에 연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기청정기 재고는 동이 났고 방진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사재기도 일어났습니다. We always get them, and then they're gone. Like the big chains, they're all ran out already. 대피령으로 비운 집에 정전까지 겹치면서 경보기나 보안 카메라 작동이 멈추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제 대피 구역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효됐습니다. Looting has zero tolerance. Looting or exploiting in the disaster areas will not be tolerated. 이 와중에 한 남성이 케네스 지역에서 방화 혐의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이 지역 최초 산불도 이 남성의 소행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정부가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정착 지원 인원을 늘려 선발하고 있고 올해도 3,000명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정부를 믿고 지원한 대상자들이 초기 정착 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공모한 청년 창업 후계 농업인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40대 정유리 씨. 10년 가까이 다니던 전주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려 김제에 밭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치렀습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1.5%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집까지 이사한 뒤 구입한 밭에 잔금 1억 9천만 원을 치르려 했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저희가 냈던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고 가정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좀 너무 답답하고. 다름 아닌 정부의 예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2년 3천 명이었던 지원 대상을 2023년에는 5천 명, 지난해에는 6천 명까지 매년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인원만 늘렸을 뿐 지원 예산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자금은 이내 조기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냥 가면은 뻔히 이게 보이는 부부도 뻔한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바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더 큰 문제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청년농, 후계 농업인만 400여 명인데 당장 정부가 신규로 3천 명을 더 뽑고 있다는 점입니다. 2배로 늘릴 거면 예산도 2배로 늘렸어야 하는데 2배로 늘리기만 했어요. 그게 보여주기 좋잖아요. 선정 따로 지원 따로인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귀농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던 청년 농업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전시인 CES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 핵심은 인공지능, AI를 결합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켜면 사용자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스스로 골라줍니다. 반지나 시계와 연동된 침대는 잠을 자는 사람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목소리를 인식하는 TV를 통해 자신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안성까지 갖췄습니다. 가구와 가전에 인공지능, AI를 더해 편리함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건데 10년 전 제시된 스마트홈의 개념이 진화한 셈입니다. 올해 CES에선 홈 AI를 채워줄 실제 제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됐습니다. AI가 그럼 우리 제품 쪽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동 완성입니다. 특히 로봇과 AI의 결합은 이번 CES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딴 휴머노이드로부터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기능형 로봇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LG 역시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로봇이 이제 크게 보면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그 경계가 상당히 좀 벌러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누기도 좀 힘든 정도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I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위상도 재확인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는 관련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If you picked 20, I think a whole bunch of us would believe it. But what we're interested in is we want to help the industry get there as fast as possible.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과 관련해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납품 테스트와 관련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고 SK의 경우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빠르다는 평가에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CES가 나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게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프로농구에서 KCC와 정관장이 어제 외국인 선수를 맞바꾸는 깜짝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요. 높이를 보강한 KCC가 라렌 효과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팀 리바운드 최하위로 처지면서 높이 보강을 위해 주포 버튼을 내주고 최하위 정관장에서 라렌을 데려온 KCC. 이적 후 첫 경기에 나선 라렌은 호쾌한 덩크로 KCC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골밑에서도 몸싸움을 이겨내며 득점을 올렸고 큰 키를 활용한 블록슛으로 전창진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특히 한 점차 추격을 당한 4쿼터 초반 연속 6득점으로 격차를 벌렸고 결정적인 덩크슛으로 승부의 쐐기를 막았습니다. KCC는 21득점, 9리바운드를 올린 라렌과 이호연의 활약을 더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리바운드를 항상 경기하면서 많이 못 잡았는데 이제 용병이 이렇게 잡아주니까 좀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렌과 맞트레이드된 버튼도 정관장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화려한 돌파와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은 버튼은 팀에서 가장 많은 20득점에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를 9개씩 올려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끈질긴 추격전에도 불구하고 팀 통산 최다 동률인 10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승부처에서 베테랑 이정현이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KT를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흥국생명이 도로공사에서 후반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즌 14연승을 달렸던 흥국생명은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 다른 선수들도 부상이 시달리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부진에 빠졌는데요. 오늘도 하위팀 도로공사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에이스 김연경 선수가 날카로운 백어택과 서브 에이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21득점을 올리며 분전했는데요. 마지막 5세트에서 도로공사의 뒷심에 무너지면서 후반기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불안한 선두를 이어가긴 했지만 2위 현대건설이 바짝 추격한 상태인데요. 김연경 선수, 올해를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남자부에선 이적생 막심의 활약을 앞세운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물리치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프로농구에서는 기묘한 3점 슛이 나왔습니다. 패스가 그대로 림을 통과했는데 아무도 몰랐나 봅니다. 상대팀도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점수도 뒤늦게 인정이 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혹한에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주말을 기점으로 고비는 넘겨서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한파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도 영하 7도지만 한낮에는 2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5도 안팎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또 휴일 서해안 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건조특보 속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 남아있는 한파특보도 차츰 해제 또는 완화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의 수온주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 영하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져서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 중후반 또다시 반짝 한기가 남아하겠지만 지난번만큼 강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